저기 있는 저 코린트에서 온 목자 영감을 아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어쩌면 제가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코린트 영감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 보상금 또 날아가게 생겼네. 그죠? 덤벼 들어가고, 이 친구야, 기억 안 나냐? 40년 전에 우리가 키타론산에서, 그러면서 디테일을 다 댑니다. 여름 어느 시즌에 자네는 양을 몇 마리 몰고 오고 나는 몇 마리를 몰고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다가 어디 가서 꼴을 먹여갖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도 기억이 이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코린트 영감님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때 자네 나한테 아기를 주지 않았나? 태배 영감님 어떻게 했어요? 태배 목자는 갑자기 40년 전에 저 끔찍했던 그 일, 어린 왕자, 핏덩이 같은 왕자를 데리고 나가서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받아서 벌벌 떨면서 그 아기를 데리고 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건네주었던 그 일이 떠오름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바로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 지금의 왕, 이 사람이 그 아기다 라는 생각은, 이 사람이 죽인 전왕은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 라이오스다 라는 사실을 찰나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 너무 흥분해갖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 영감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팔을 비틀어서라도 말을 실토를 시키겠다. 실제로 고문을 하는 거죠. 고문을 해갖고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벌써 이 영감님 이제 끝장이 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불행한 그 왕을 갖다가, 그 위대한 왕을 불행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물을 받아 뭐요? 충분히 예상하죠.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소위 각 아본, 각 그 증인들과의 대화 장면이라는 것이 question and answer, Q&A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이 앞에서 뭐 티레시아스 그 눈먼 예언자, 크레온 제상 등등과 만났을 때 주고받고 하는 말들입니다. 주장을 하고 반론을 펼치고, 주장을 하고 반론을 펼치고, 그런 식으로 전혀. 지금 이 마지막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문, 일련의 신문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 신문에는 글자가 그대로 Q&A의 뼈대만 주어집니다. 딱 한마디 묻습니다. 그 아이를 네가 저 사람한테 주었느냐? 예. 그 아이는 너의 자식이냐? 다른 사람의 자식이냐? 다른 사람의 자식. 테베의 이 시민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어느 집엔 아이냐? 시민의 가족은 아닙니다. 그럼 그 아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궁정에서 데리고. 궁정에 누구? 어떤 신하? 어떤 귀족 가문?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핏줄이냐? 라이오스의 핏줄. 한마디 이 툭툭 던지는 이 말들, Q&A의 이 리듬 자체가 바로 아까도 이 영감님의 당도 장면에서 울려 퍼졌던 운명의 발자국 소리같이 둥 한마디에 서슬퍼런 그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툭툭. 관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 얘기를 알고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그래야 마지막까지 갑니다. 라이우스의 핏줄이었어. 끝난 거잖아요. 게임 오버예요.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죽였고, 그리고 와갖고는 그 아내였던, 결국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가 결혼을 해갖고 그로부터 또 자식도 놓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계속됩니다. 마치 권투에서 뭐라 그러는가? Finish blow
걸 하는 것처럼 더 묻습니다. 거기서 누가 그 집안에 누가 아기를 나한테 주었나? 안에 계신 왕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더 잘하십니다. 어째서? 그분이 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갓 낳은 피부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어떤 예언인지. 그것도 일일이 다 하나씩 따져갑니다. 글자 그대로 finish blow라는 걸 만들어가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렇게 둥둥 하면서 진행되던 그것이 마지막 딱 하나의 질문, 마지막 딱 하나의 답변이 뭐냐? 갑자기 오이디푸스가 질문에 포인트를 탁 틀어버립니다. 뭐라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결국 라이오스의 핏줄이고 예언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내다 죽이라고 했다, 지시를 했다라는 말까지 해갖고 오이디푸스의 이 비극적인 이 가족사가 쫙 드러나잖아요. 이 가족은 왕가입니다. 그죠? 위대한 사람들의 드라마가,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마지막 딱 던지는 질문. 이거. 그런데 너는 왜? 그 지엄하신 분들의 분부를 갖다가 네가 데려가서 죽였어야지. 그걸 왜 죽이지 않고 아이를 살려줬냐? 왜 이 영감한테 그런 거죠? 바로 여러분,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냈느냐? 아무것도 아닌 너 같은 존재가. 영감님의 답변 기가 막히다. 가여웠어요. 불쌍했어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I pity, 연민이라는 말.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높은 사람들의, 그죠? 근데 그들의 운명을 일순에 바꿔버린 결정타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 그것도 그 미천한 존재의 가장 인간적 감정, 측은지심,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누구라서 죽일 수 있겠어요? 너무나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그 감정으로 그 아이를 살려준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 선의를 함부로 베풀 일도 아니다. 또 그걸 핑계로 선의를 아예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죠?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 영감님이 바르게 한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 질문까지 마치고 나서 한동안 침묵 끝에 오이디푸스가 외치는 겁니다. 신이야, 신이야. 결국 이것이 진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 말로 알레세이아라고 그랬죠. 처음에 오이디푸스가 살인 사건 재수사를 증명하면서 내가 진실을 밝히리라 라고 했다. 그때 처음 나왔던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눈먼 예언자 오고 크레온 오고 요카스타 오고 이 목자들까지 등장하면서 무수히 반복이 됩니다.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근데 그 알레세이아들은 전부 스몰 알레세이아, 진실의 조각들 뿐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증언과 함께 진실의 전모, 그야말로 알레세이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오 태양아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태양신 아폴로. 오이디푸스가 그 황금빛 캐릭터 마스크와 황금빛 그 망토로, 그죠? 구현하고 있던 그 태양신의 형상, 그 태양신이 진짜 그것을 훔쳐 입은 인간에게 태양신이 마침내 강도한다. 시작. 신이여, 신이여, 결국 이것이 진실이로다. 오 태양아, 내가 너를 지금 한 번만 보게 해서
자, 이 장면을 또 연극입니다, 그죠? 연극이니까 공연에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그냥 대사 그 자체도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이 장면의 임팩트를 갖다가 강조해주는 것인데, 이런 공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오이디푸스가 젊은 로 나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 태배의 목자, 그야말로 미천한 필부의 모습으로 이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여워서요, 불쌍했어요 라는 그 말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정작 보십시오. 오이디푸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태양. 지금 이거 눈 탁 적게 뜨고 있는 저 순간에 우리말로도 백일하에 드러난 진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일이 바로 태양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이제 신화적 언어로 바꾸면 아폴로인 거죠, 그게. 예. 그 아폴로. 지금 우리 화살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첫 기도부터 나와서, 그죠? 계속 이어졌던 아르테미스의 화살, 아폴로의 화살, 또 그들에게 위임받은 오이디푸스가 던진 질문의 화살. 누가 전황을 살해했는가? 내 부모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라는 그 질문. 그죠? 그것들이 마치 화살 같다고 그랬죠. 제2 기도 합창에서 복수의 여신의 이름을 부를 때 프라하 공연에서는 그야말로 지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의 화살이 관객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충격을 주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태양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양아 마지막으로 너 하늘을 한번 보게 해다오라는 그 말이 바로 태양신 아폴로가 가져온 그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마치 햇살처럼, 화살처럼 눈에 와서 그대로 확 하고 박히는 그런 장면. 이걸 국립극단 공연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 공연 사진을 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니까 그 장면에서 조명 디자이너가 무대에 있는 모든 불을 색조 다 제거해버리고 하얀 화이트 조명을 갖다가 무대를 진짜로 확 조도 100으로 해서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마치 이 그 장면자 이 물질 세계 자체가 확 증발해 드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이 싹 말라버리는, 그렇게 말하자면 적나라한 진실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배우의 저 시선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의 화살, 아폴로의 화살이 곡선을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와서 오이디푸스의 눈에 그 사물을 잘 꿰뚫어 보던 이성의 칼날 같은 그 눈을 아폴로의 화살이 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눈이 거의 멀어버리는, 태양을 바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너무 많은 빛은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 빛이 있어서 우리가 뭘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너무 강하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진실이라고 하면 진실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진실이 절대적 진실,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진실, 아까 말했다시피 무의식적 진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 사유로, 우리의 상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넘어선 진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절대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과 진리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죠.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 그죠? 팩트가 뭐냐? 팩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어떤 일을 두고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누구는 이걸 진실이라고 하고 누구는 그걸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우리는 정말 코끼리 무슨 뒷다리 만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한계 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은 상대적 진실이에요. 절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있다. 재밌는 게 파스칼이라는 이 사상가가 이제 신학 사상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와 그 다음에 같은 그 지중해 근동의 팔레스타인의 종교, 그 유대 종교에서 창세기에 다시 한번, 창세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시나이 산이라는 곳에서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언어로 말하자면 신탁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 너 혼자 나를 만나러 올라오래. 백성들이 나를 보게 되면 전 백성들은 죽어 넘어질 것이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자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얼굴을 보는 즉시 인간은 파멸하게 되겠다. 그래서 모세 너 혼자 올라오라. 너가 올라와서도 나를 대면하지는 못한다. 너는 화염이 일고 바람이 불 때에 너는 고개를 땅에 두 바위 사이에 고개를 묻어라. 그럼 내가 네 앞을 지나가리니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진리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이디푸스가 찾던 그 진실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상대적 진실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절대 진리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로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는 인식의 문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칼날 같은 이성의 눈길을 가졌던 오이디푸스의 눈이 멀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용서예요. 자, 이 순간을 신이여 이게 진실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이 순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비극적 인식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아나그노레시스라는 말인데 비극적 인식.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비극들은 반드시 그 절정의 순간에 어떤 사건의 반전, 그 충격적인 절정뿐만 아니라 그 절정을 통해서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인식을 만들어낸다. 그런 인식의 순간이 있어야 그것이 뛰어난 비극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전범으로서 이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하면서 여기서 오이디푸스가 가지게 되는 비극적 인식이 뭐냐? 내 부모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질문을 쫓아왔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10대 소년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 부모, 친부모가 맞습니까? 양부모입니까?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까? 부모님 자식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지요. 내 부모가 누굽니까? 바로 열고 나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10대에 던졌어요. 그 질문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갈래 길에 당도하게 됐죠. 그 세 갈래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때 제가 이 매질, 폭력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수레 위에 타고 있던 영감님, 오이디푸스도 모르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는 그 아들이 보디가드들의 틈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노엽게 바라보던 이 라이오스가 그 짐승을 먹는 막대기를 들고 머리를 내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짐승 같은 놈아 죽어라. 그거에 그렇게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어떤 경로의 상태. 그래서 그 살인의 에너지, 파괴의 에너지, 그것이 야만의 신의 경지에 갈 정도로 그냥 그 영감님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다 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0살짜리 애가 건장한 보디가드들까지 다 때려주겠대. 그 폭력의 에너지의 정체는 뭐냐? 그 안에 담긴 오이디푸스의 그러니까 반응한 폭력, 반발 폭력, 그것의 메시지는 뭐냐? 이 짐승 같은 놈아 죽어라! 라는 그 소리에 오이디푸스가 딱 하고 머리를 맞고는 그 뜨거운 어떤 그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은 오이디푸스도 뭐라고 이게 주먹질을 하는데 뭔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오이디푸스가 지금 이 지점에 세 갈래길에 어떻게 당도했냐?
그 끔찍한 저주의 말을 듣고 도망쳐갖고 경악과 충격 속에 헤매다가 고향으로 갈 수도 없어. 사람 사는 마을조차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래서 대낮에는 그 길에 사람이 다니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처럼 헤매고 다녔대. 들짐승처럼. 그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겨우 인적이 드물어지면 길 위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던. 그러는 사이에 그 충격과 경악은 어떻게? 원망과 분노와 울분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저주가 주어졌냐? 그것이 막 속에서 울분으로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인간과 어울릴 수 없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염없이 나한테 남겨진 것은 이 길뿐인데 그 길로부터 물러나라. 그리고 그렇잖아도 자기가 짐승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짐승 같은 놈아 죽어라. 그러면 그 반발한 그 폭력의 에너지는 뭐냐? 그 메시지는 뭐냐? 아니야. 난 짐승이 아니야. 난 사람이란 말이야. 하면서 딱 때려 죽여버렸어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면서까지 자기의 사람됨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휘두른 폭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비참한 운명의 인간으로 추락하고 만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이디푸스가 이 순간에 그 아폴로의 빛을, 눈을 멀게 하는 그 빛을 확 받으면서 내면으로 외친 소리는 바로 나는 내가 짐승이구나. 나는 짐승이다. 라는 그 절규.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여러분 같이 해본 듯이 아 신이여, 아 신이여 이런 영탄조의 대사를 가지고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배우들은 어떻게 하냐? 이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아 신이여 진실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 드린 것은 이 비극적인 식 나는 짐승이다라는 자기 규정, 그것으로부터 이 드라마가 나온 한 50년쯤 60년쯤 후에 플라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의록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너 자신을 알라. 바꿔 말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이게 이 작품이 쓰여진 반세기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것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만큼 모든 세상의 현상에 통달했던 오이디푸스가 정작 자기 자신인지 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무지 목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그 대사로 돌아가면 아신이여라고 영탄조의 대사를 늘어놓는 대신 뛰어난 배우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잘 아시는 그림이죠, 그죠? 뭉크의 저 그림, 저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소위 이 비극적 드라마들에서 그래서 오이디푸스에 직접 무슨 영감을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뭉크라는 화가가 19세기 말에 스칸디나비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활동했던 입센 같은 극작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입센의 비극적 드라마들에 나오는 이 마지막 그 비극적 인식의 순간, 그리고 절규하는 주인공들이 파멸하면서 절규하는 그 작품, 극작품들로부터 이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절규라고 되어 있죠. 그 절규는 어떤 절규냐? 바로 오이디푸스에 적용을 시키면은 나는 짐승이다 라는 그 절규. 그래서 이거 다 걷어내고 가장 20세기 가장 뛰어난 배우였다라고 하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 저 대사 다 걷어내고 가여서요 침묵 길게. 그리고는 갑자기 로렌스 올리비에는 소리를 냅다 지르는데 아주 철선같이 강렬한 고음의 소리를 하는 소리를 쫙 뽑아내요.
관객들을 듣고 있는 관객들 우리 왜 이 칠판 이렇게 손톱으로 긁는 느낌 있죠. 끄 하고 완전 내장이 완전히 뒤틀리는 느낌. 그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하는 소리를 끄 없이.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연극 전혀 몰랐는데 그 인연이 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뉴스위크지를 읽는데 로렌스 그 당시에 생존해 있던 로렌스 올리비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몇 페이지에 걸쳐. 그래서 그 사람의 연기 생애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어떤 장면들에 대한 그 장면을 어떻게 이 장면에 그런 고음의 그 절규를 어떻게 뽑아낼 생각을 했냐,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이런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올리비에가 말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읽고 있었다. 거기에 보니까 북극의 무스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무스라는 게 그 술록들 가운데서 가장 덩치 큰, 그죠? 가장 힘센 뭐 사슴이 아니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슴이 아니라 거부의 근육질의 그런 무스를 사냥을 하는데 사냥하는 목적이 무스를 잡아다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걔를 그 수송용 그 짐승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 보통 뭐 늑대 잡고 뭐 잡고 곰 잡고 할 때처럼 발목 잡는 덫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목이 부러지면 이거 잡으나 마나, 그죠? 술에 끌고 다녀야 할 짐승인데 그러면 이 힘센 애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야 되냐?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 북극의 사냥꾼들이 참 인간이라는 게 교활한 존재가 되나서 절묘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냥 방법. 무스가 좋아하는 이 콩 종류를 갖다가 설원 위에 쭉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그 무스가 그걸 하나씩 이 두껍고 긴 혓바닥으로 콩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덫을 향해서 와요. 마지막 콩 한 점. 그거를 무스가 이제 마지막이면 우리도 마지막 한 입 크게 먹듯이 혓바닥을 길게 뽑아갖고 마지막을 탁 하는 순간 눈 밑에 감춰놨던 덫이 작동을 하는데 그 덫은 발목을 잡는 덫이 아니라 탁 치는 순간 용수철에 의해 갖고 뾰족한 바늘이 이만큼 긴 바늘이 탁 올라옵니다. 무스가 이렇게 혀를 내밀었다가 그 바늘이 혓바닥 밑에서부터 팍 찌릅니다. 혀가 탁 뚫려버려요. 그 순간 무스가 내지르는 비명. 실제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무스가 실제 내지르는 비명은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무너져요. 근데 어떤 올리비에는 거기서부터 착안을 해갖고 그 절규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인 게 이런 거예요. 무스라는 게 그렇게 육중한, 강고한, 힘센 짐승인 거죠. 인간으로 치면은 오이디푸스처럼 가장 지혜로운, 뛰어난, 용맹한 만인 중에 지혜자, 만인 위에 뛰어난 오이디푸스와 같이 그런 그 짐승의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패라곤, 영장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 육중한 동물이 혀가 뭡니까? 그 연약한 속살, 그 속살 한 점의 상처를 받아갖고 온몸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그렇죠? 자신의 교만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교만이라는 것이 또 결국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버려진 아이로서의 자기는 의식적으로 몰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버려진 아이로서의 고아의식, 내버려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반발심, 그것으로 생겨난 어떤 울분 같은 거.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그 아원 장면들에서 눈먼 예언자도 그랬고 크레온도 그랬고 당신의 그 경로, 절제할 줄 모르는 분노라는 오이디푸스의 성격적 결함을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교만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약점 하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 인간이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던 무의식적, 이런 말로 뭡니까?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만 하는 게 여기. 우리 가면극 공연은 올리비에하고는 대조적으로, 이 올리비에 공연이 있고 나서 한 6, 7년 있다가 이 가면극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완전히 상처 입은 짐승의 슬픈 울음소리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궁정으로 퇴장해버려. 그러니까 끝?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스 비극의 마지막 형식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